예를 들어서 그 핵무기를 서로가 경쟁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문제가 핵무기가 터졌다 그러면 네, 핵 발전소가 터졌다 그러면 그쪽을 소련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숨기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시체말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체제 민영? 경쟁할 때고 쪽수 대결인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일단은 그 미국에서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 기술이나 이런 것도 선점을 해버렸잖아요, 먼저. 네네네. 펀치를 한번 날렸고 그 반대급부로서 이제 핵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해서 우방국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고 기술이라고 하는 이 원자력 발전, 핵 원자력 발전소 관리를 못해가지고 사고 냈다.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방국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어떤 자존심에 금이 가는 걸 참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 네네, 가지 맞습니다. 복합적인 상황들이 이제 다 합쳐지면서 그 최악의 참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이제 대응하는 과정, 이제 2부부터는 이제 대응하는 과정이 열리고요. NSC라고 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게 열려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모든 각 기관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최고 핵 물리학자라고 하는 레가소프 교수도 이제 그 해당 회의에 들어가서 이제 이 진실을 알리기 시작하는데 그거 보기 이전에 일부에서 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안전문화 얘기할 때 제가 제임스 리진의 인폼드 커처 정보 입각한 문화를 말씀드리면서 네 가지 하위 문화를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안전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하위 문화가 중요한데 첫 번째 리포팅 커처 보고하는 문화가 중요하다. 예, 보고했을 때 그 보고한 상황 가지고 뭐라 그러면 보고 안 하겠죠.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고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 사례를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행위자가 고의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면 부주의나 과실로 비롯한 거라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네네네. 예. 그 다음에 실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의에 의해서 한 거라면 과감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죠. 제재를 취해야 네네.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걸 네, 맞습니다. 공정문화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저스트 네. 컬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실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조직 내에 있는 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라든가 대응 방법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플렉서블 컬처, 유연한 문화가 유연한 문화? 담보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러닝 컬처, 학습하는 문화가 돼야 학습 된다. 문화. 그래서 법령이 제정된다든가 개정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작업 절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전 관련 소집단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기법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고 사례를 학습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의 어떤 조언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학습하는 문화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하위 문화가 합쳐져서 하나의 인폼비커즈 정보에 입각한 문화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딱 일어났을 때 처음 이제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방사선량계를 쟀어요. 실제 이거 문제가 생겼는데 눈으로 봐도 실제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되고 막 공중에 뭐가 떠다니고 그런데 이걸 재보니까 몇이 나왔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1편에서 봤을 때 3.2, 3.24. 3.6 렌트겐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양이야? 딱 했으니까 그냥 방사선 한 번 시원하게 맞는 정도야. 엑스레이 하나 시원하게 맞는 정도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그걸 측정하는 측정 도구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걸 S 외면에 썼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뭐 큰 게 아니야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 발전 소장한테나 아니면 기술 부장한테 보고할 때도 그 다틀로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축소해 버립니다. 근데 실제 베테랑 기술자가 딱 밤에 소집되어 가서 딱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고급 방사선량계로 이제 쟀습니다.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 고급 방사선량계가 가지고 있는 허용치 끝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겠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짓을 저지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황당하게 나오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보고받는 사람들, 특히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보면 안경 쓰지 않은 사람, 고위급의 안경 쓰지 않은 사람이 발전소장이고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소장이고, 그다음에 안경 쓴 사람이 이제 기술부장입니다. 그다음에
막 역정내는 사람, 디아틀로프 이 사람이 거기에 관리 감독자 역할이 있는 사람이고요. 보고한 사람은 이제 여기서의 어떤 오랫동안 근무했던 기술자가 되겠죠. 와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거. 안심할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충분히 이 노심이 실제로 튀어나와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어라고 보고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럴 리가 있냐? 네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네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이게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봐. 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IBM-K라고 하는 이 그 원자력 발전소 방식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건 한 4편 정도 됐을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뭐 어쨌든 보고하러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다들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알고 싶어하지 않는 다른 거, 본인들이 지금 상정해 놓은 거 이외에 다른 정보가 딱 들어왔을 때는 무시해 버리는 거죠. 뭐라고 무시합니까? 처음에 고성량계로 측정을 했더니 바로 타버렸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아, 그러니까 모스크바 애들이 하는 짓이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애써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를까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분명히 인지하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본인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의 최대 기간 산업인데 본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이제 드러나는 사건이긴 하는데요. 이때 이 원자력 발전소장도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원자력 발전소장이 승진하면 그 자리에 누가 서 앉겠습니까? 옆에 있었던 기술부장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장이 되는 거고, 그 기술부장 위치에 누가 가서 앉겠어요? 아까 막 역정내고 이제 오바이트하고 쓰러졌던 그 다틀로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가 커지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아니야, 말이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해서 자꾸 어떤 보수성 편향, 확증 편향에 빠지는 상태를 전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예외 없이 많이 이게 수집이 돼야 그걸 토대로 해서 사고조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적절하게 대응을 할 텐데, 이렇게 계속 무시하게 되면 어떤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느냐. 실제 이 사고를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보고하러 왔는데 뭐라 그럽니까? 네가 가 이러죠. 네,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내부적인 이상한 상황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빠르게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정보를 딱 제공해 줬는데 그 사지로 네가 가서 확인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은 갑니다. 그래서 피폭되죠. 네,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뭐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이제 1편에 지난 시간 리뷰했던 것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다. 실제 정보육각화 문화, 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실제 안전 문화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레벨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이 조직에서의 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윗선에서 뭔가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지금 이랬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수습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래서 사실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안전 문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적 요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적 요인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단적인 조직 내에서의 안전을 생각하는 어떤 문화 의식이라든가 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2편을 보도록 할 텐데, 자, 2편에서 이제 드디어 대응하는 회의가 열리기 시작하죠. 처음으로 고위급에 전달이 됩니다. 이 사고 자체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예요. 실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까? 뭐 행정안전부 장관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고하고 끝내버리고 자기 선에서 끝내버리려고 하는. 근데 거기서 레가소프라고 하는 그 전무가 이제 이 상황을 진실을 알리는
상황이 바로 나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체르노빌 사고가 딱 일어나고 나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소방관. 예. 이 실제 이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수습하러 갔던 소방관들 그리고 또 의사. 예, 소방관들 이런 사람들 이런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했던 의료진들이 전부 다 직접적인 피해를 받거든요. 자, 의료진들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들조차도 이게 실제 방사선 화상인지 실제 열화상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 나오죠. 그만큼 정보가 많이 통제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위험성에 대해서 의료진들조차도 잘 몰랐다. 일부 사람 이외에는. 그리고 방금 전에 소방관들이 입었던 옷을 다 벗겨가지고 지하 보관실에 다 던져놓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도 그대로 있대요. 근데 아직도 재보면 측정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의료진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그랬다.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의료진들 중에서도 의료진도 마찬가지고 소방관들 이런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 이 조직 내에서의 사람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어떨까요? 1차 출동했던 사람들이 다 저렇게 피폭돼가지고 점점 막 이상해지고 있어요. 얼굴이 물론 저거는 이제 드라마적인 요소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렇게 눈에 띄게 빠르게 저렇게 뭔가 얼굴이 달라진다든가 어떤 화상 현상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한빛원전에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일어나지 않았죠. 어쨌든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어났다고 치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런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처음으로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이상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피폭되는 증상들을 봤을 때 동료 소방관들이 느꼈을 또 1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치료했던 의료진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동료 소방관들이 느꼈을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처럼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겠죠. 공포감 때문에, 네. 두렵고 공포감 때문에 저렇게는 저기 거기 가려는 걸 다 두려워하고 네. 서로 미뤘겠죠. 우리 조관식 학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네. 그렇게 거기까지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네. 음.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본이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2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실제 이제는 증기 폭발에 의해서 지금 방금 전에 1차적으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서 피해 입은 것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것들이 이제 예상되기 시작해요. 예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안전문화 관점에서 보면. 자, 그런데 방법이 그때까지의 1986년도 당시까지의 기술로는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술로는. 다른 어떤 기계 설비를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그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리스크를 저감하는 형식의 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사람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사람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말을 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자료화면 보면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고위직에 실제 국가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고르바초프라든가 그 이외에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회의 장면부터 한번 보기 시작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전문화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죠. 수습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조직에서 딴 데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최고 경영자란다. 최고 권력자는 체제를 유지하는데 우리 우방을 더 끌어오는 데 관심이 있는 거고 주무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죠. 만약에 같은 상황에 있어서 실제 현장을 잘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건 바로 이런 거죠. 3.67 네트겐의 측정 지표를 보고서라도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안심할 수 있는 수치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현장을 잘 알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제 그 역량 있는 이 컴베턴트 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작업장에 현장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어떤 하나의 단초가 될 만한 하나의 작은 정보를 가지고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유추해내고 예견해내고 하는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마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 사례가 그 엄청난 피해 정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에서 어떤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는 그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여건이라든가 그걸 보고 분석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권한의 위임이나 이동이 자유로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포먼트 컬처 정보에 입각한 문화 중에서도 4가지의 하위 문화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이후부터 고르바초프가 주무장관하고 레가소프라고 하는 방금 전에 그 전문가를 보내요. 니네 둘이 체르노빌로 가. 그래서 직접 현장 가서 보고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갑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의 과학자들이 이제 체르노빌 원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지방 관료 조직에 있는 그 해당 권한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다 무시합니다. 실제 이제 그래서 이 방금 전에 봤었던 네가소프하고 그 보리스라고 하는 방금 전에 주무장관이 해당 지역으로 이제 날아가서 사고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보고된 사항에 만족하지 않고 화학 부대장이 관련된 해당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방사성 수치를 직접 재개됩니다. 계산도 안 되네. 15,000 지금 몇 배? 3에서 15,000대는 5,000배가 넘게 나온 거죠. 3렌트겐도 아까 흉불 엑스레이 찍는 수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것보다 400배 많다는 건데 그럼 400 곱하기 5,000 하면 몇 배 많은 거지? 우리가 흉불 엑스레이 맞는 것보다 지금 몇십만 배 많은 양의 방사능이 지금 노출돼가지고 엄청나게 중대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진짜 희대의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게 사고가 발생하고 하루가 넘은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방사능 계속 공기 중으로 이제 계속 노출되고 있고 그렇게 하루 24시간이 넘은 그 순간에 그것도 모든 대부분의 이제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은폐하려고 했다가 어떤 용기 있는 과학자에 의해서 이건 실화입니다. 지금 이게 물론 영화적 맥락에서 조금 과장된 표현에 있어서 과장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 방금 전에 나왔던 레가서프라든가 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고르바초프 다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해요. 소련 사회가 이 국가 체제가 붕괴된 이유가 페레스트로이카나 이런 게 아니고 체르노빌 원전에서부터 이게 더 큰 원인이 됐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근데 이 사고를 수습하는 관점에서 드러난 이 소련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약점 이런 게 이 드라마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러니까 과거의 이런 재해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단초만 제공돼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소련에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그 국가 내에서의 이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요. 이
공기중을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이제 독일이라든가 유럽에 이제 이 방사능이 번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노출되게 되죠. 1편에서 처음 체르노빌 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처음으로 이제 발전소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집이 되거든요. 그때 소집됐을 때 누군가 이의 제기를 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큰 사고인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노심이 용융돼 가지고 실제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발전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겠냐. 그럴 수가 없다.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나도 우리 가족이 여기 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 가족부터 이동시켰지. 이걸 계속 이대로 놔뒀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원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야, 여기가 뭐야? 우리 레닌의 영광을 재현할 우리 체제에 대한 위대함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말이 되냐? 그리고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너 정확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렇게 선동하지 마. 그리고 전화선 끊어. 정보를 막아.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방금 전에 버스에 올랐던 그 할아버지. 네. 이 사단이 더욱더 커지게 만든, 그러니까 이 소계룡을 36시간 이후에 일어나게 했던 장본인인데 그조차도 보십시오.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본인도 도망가고. 그렇지 않아요? 여실하게 인간의 나약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과학자에 의해서 어떤 크다는 리스크가 이제 보고가 되거든요.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그 탱크 안에 지금 물이 가득 차 있다. 노심이 용돼 가지고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물하고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 증기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증기가 폭발이 일어나면서 지금 체르노빌이 일어났던 사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엄청난 참사가 더 재현될 것이다. 이런 식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때까지 지금 기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방사능이 가득 섞여 있는 물을 헤엄쳐 들어가가지고 그 물탱크 안에 있는 물을 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장면 볼게요. 이게 실제로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의 2020년대 대한민국하고 한번 이렇게 오버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도 저런 방법 쓸 수 있을까? 네, 이런 방법 한번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습니까? 저거 말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지로 들여보내가지고 누가 저 오염된 저 방사능 가득한 물로 헤엄쳐 들어가가지고 탱크 안에 있는 물을 빼지 않으면 증기 폭발이 일어나서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정상적인 설득 방법으로 설득이 되겠어요, 저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때 당시에 독특한 소련이라고 하는 체제에 독특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이 발생했을 때 왜 일본이 대처를 그렇게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런 이유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존재했을 때 그들이 그 해당 국가나 조직이나 이런 단위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외에 우리가 상정하지 못하는 이런 요소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고를 수습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우연적인 요소, 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변동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수습해 나가는 여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2편부터는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대응하는 단계에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체르노빌 이거를 2019년도에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 봤는데 그 이후로 제가 강의에서도 많이 활용도 하고 그러면서 좋게 한 30번은 넘게 본 것 같아요. 각각에. 근데 보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이게 만약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2021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저때 저들보다 훨씬 더 대응을 잘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저들보다 안전문화 측면에서도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보면 더 나은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아, 우리나라가 더 못할 것 같다고요. 만약에 있었을 경우.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상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안전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공부하면서도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직이나 각 국가에서도 안전관리 기법에 있어서도 안전문화를 많이 채택하고 안전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의 가변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이렇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떤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은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전문화를 많이 들먹이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기준에서도 ISO나 IEC나 이런 데서도 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쪽으로 뭔가 딱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딱 들었을 때 아 맞아 그렇지라고 딱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기보단 불가능하겠죠. 각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도 틀리고 방금 전에 이런 사례도 똑같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연금으로 얼마 줄 테니까 저 안에 들어가서 물 잠그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저거.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무리 다른 기술, 여러 가지 기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부분까지는 예상해서 뭔가 그런 기술을 확보해 놓는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더더욱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딱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군포의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갑자기 불이 났어요. 혹시 그 사건 아시죠? 그 안에서 작업하던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화재가 일순간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 높은 데서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뭐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 인근 주민 같은 경우는 불이 나니까 연기가 그 유독가스가 너무 많이 그 연기가 너무 많이 나고 하니까 피하다가 그 대피 통로에서 그냥 질식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고가 만약에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나는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례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처한다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각각 다 하시는 일도 다르시고 뭐 하겠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인간 본능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니까 우리는 더 효율을 중요시하게 되는 거고 다른 이익이 되는 것들을 더 많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더 선택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해보고 하는 것 그런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는 게 결국 우리 개인으로 있어서의 안전문화라고 할 수 있는 안전 마인드를 높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체르노빌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자꾸 약해져가는 위험 감수성을 좀 끌어올리고 그럴 수 있는 요소로서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임병혁 사부님 좀 어떠셨어요? 오늘 2편 리뷰하면서요? 뭐, 저희도 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 잘 대처할 수 있을까는 뭐 많이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요. 네. 근데 우리도 항상 배우는 게 사고가 일어나면 도망가라는 많이 배우잖아요. 네. 그나마 그래도 그쪽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갔을 것 같고요.
과연 우리나라는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공산주의 국가니까 시키는 것만큼 해서 그나마 그 사고가 그 상황에서 많이 봉합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편부터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민들이 대피하라 그러 대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대피하라 그러는데 위험하니까 대피해야 돼요. 총으로 위협해도 대피 안 해요. 그 안에서의 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어떤 게 생기냐면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죠. 이 사고라고 상정하는 이 어떤 참사라고 하는 조건을 사람들이 자꾸 그 정보를 가공하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가공하냐면, 야, 그 이전에는 내가 여러 가지 전쟁도 진짜 몸으로 겪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적이 쳐들어왔어도 도망가지 않았는데 그 원자력 그게 뭐라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니네가 증명할 수도 없는 거 갖고 나보고 자꾸 내가 여태까지 지켜온 이 터전을 버리고 도망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망가니? 뭐 이런 식의 그런 거는 또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대처나 이런 것들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3편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체르노빌 이 원자력 이 발전소 이런 폭발 사고가 점점점 또 흥미롭게 변해가는데요. 어쨌든 오늘 2편은 이제 비로소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고 이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제 대응의 시작이 이제 2편이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같이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의식을 조금 더 올려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기 체르노빌 2편 리뷰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편 리뷰하겠습니다. 3편. 이제 3편 리뷰하려면 그래도 우리 같이 오늘 얘기 나눴던 거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하면서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